안녕하세요. 40년 친구한테 3천만 원 뜯기고 그 자리에서 바로 그년 인생을 작살내버린 55살 여자입니다. 웃기죠? 저도 웃겨요. 그 친구년이 제 3천만 원으로 산 명품 가방을 제 면전에서 휘두르기 전까지는 저는 평생 그냥 참고 살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있잖아요. 사람한테는 한계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 한계를 넘겼을 때 저같이 조용한 사람도 무서워진다는 걸 알았습니다. 오늘 이 얘기는 참다 참다 터진 사람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강미자. 그녀를 초등학교 4학년 때 처음 만났어요. 점심시간에 운동장 구석에서 제 도시락을 넘봤던 애였죠. 야, 너 계란말이 냄새 참 좋다. 그게 시작이었어요. 40년 동안요. 20살에 같이 서울 올라와서 같은 고시원에 살았어요. 저 공장 다닐 때 미자가 저녁 차려줬고, 미자가 남자한테 차였을 때는 제가 밤새 안아줬고, 제 남편 교통사고로 떠났을 때 영안실에서 밤을 새워준 것도 미자였어요. 그때는 제 손 꼭 잡고 같이 울어줬거든요. 우린 그런 사이였어요. 적어도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남편이 먼저 떠나고 나서 저는 방송국 5층 청소일을 시작했어요. 5층은 탐사 보도팀이 있는 층이에요. 진실의 문이라고 불법 사기 조직이나 비리를 파헤치는 프로그램인데 요즘 시청률이 떨어져서 폐지 얘기가 나돈다는 소문이 방송국 안에 바다하게 돌고 있었지요. 그 잘 나가는 방송국 양반들이 자기 밥그릇 깨질까 봐 전전긍긍하는 동안 저는 그 사람들 발밑에 떨어진 과자 부스러기 하나까지 묵묵히 닦아냈습니다. 새벽 4시 반에 첫 차 타고 나가서 오후엔 건물관리 보조일까지 그렇게 10년을 모은 돈이 5천만 원이에요. 아들 민재가 대기업 취직했을 때 그중에서 따로 꼭꼭 눌러 모아둔 게 3천만 원. 그 돈이 어떤 돈인지는 말 안 해도 다들 아실 거예요. 그해 8월이었어요. 매미가 기가 먹먹하도록 울어대던 한여름 끝자락. 미자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영심아, 나 요즘 너무 신기한 데 다니고 있어. 내 10년 묵은 허리 있잖아. 그게 싹 나았다. 청이궁이라고 했어요. 청이 거사라는 분이 계시는 수련원. 저는 그냥 흘려들었어요. 그런데 관심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미자가 두 번째로 전화했을 때는 상황이 달랐어요. 영심아, 네 아들 요즘 좀 힘들지 않아? 저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민재가 팀 이동 얘기 나오면서 속을 썩이고 있던 참이었거든요. 거사님이 보시더니 네 아들 앞에 애군이 꼈다더라. 이거 안 풀면 아무리 발버둥 쳐도 막힌다고 하시던데. 엄마 마음이라는 게 참 무서운 게 이성보다 가슴이 먼저 반응을 해요. 뭔가 그날 밤은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민재 얼굴이 자꾸 눈앞에 아른거려서요. 그리고 사흘 뒤 저는 미자 손에 이끌려 청이궁에 발을 들였습니다. 경기도 외곽, 버스를 2번 갈아타야 하는 곳.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향 냄새가 진동을 했어요. 눈이 따가울 만큼 진한 향. 안은 어둑어둑하고 촛불이 여기저기 켜져 있고 나이 드신 여성분들이 눈 감고 앉아 뭔가를 중얼거렸어요. 그때 청이거사라는 남자가 나왔어요. 60 넘어 보이는 키 크고 마른 남자. 흰 도포에 머리를 뒤로 길게 묶고 목소리가 낮고 울렸어요. 저를 딱 보더니 말하는데 어머니, 오른쪽 어깨가 무거우시죠? 오래 혼자 짐을 지셨겠네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청소일 때문에 오른쪽 어깨 통증이 있었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미자가 다 얘기해 줬겠죠. 근데 그땐 몰랐어요. 40년 친구를 의심하는 게 왜 그렇게 어려운지. 3천만 원. 3번 가면 믿게 돼요. 사람 마음이 다 그래요.
세 번째 갔을 때 거사가 저를 별도 공간으로 불렀어요. 창문도 없는 나무방. 향냄새가 더 짙었죠. 아드님 앞에 해군을 막으려면 정화의식이 필요합니다. 단, 어머니 정성이 깃들어야 해요. 정성이요. 마음의 무게만큼이요. 얼마냐고 물었어요. 3천은 있어야 합니다. 3천만 원이요. 저는 그날 집에 와서 오래 앉아 있었어요. 통장 꺼내서 들여다보고 도로 넣고 또 꺼내서 들여다보고. 그때 미자가 전화를 딱 했어요. 귀신같이요. 영심아, 나도 처음엔 겁났어. 근데 나 진짜 나아졌잖아. 민재 앞날이 달린 건데 엄마가 돼갖고서는 어떻게 안 해줄 거니? 40년 친구 말이에요. 제 손잡고 영안실에서 같이 울어주던 그 친구가 하는 말이었어요. 다음 날 저는 은행에 갔어요. 상구 직원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지인 통해서 보내시는 건가요? 요즘 그런 피해가 너무 많아서요. 저는 웃으면서 말했어요. 아니요. 오래된 친구예요. 그 직원 표정이 지금도 생각나요. 뭔가 더 말하고 싶었는데 꾹 참는 그 얼굴. 지금도 그 직원한테 무릎 꿇고 싶어요. 왜 좀 더 말려주지 않았냐고. 그렇게 3천만 원이 미자 통장으로 넘어갔어요. 그런데 돈을 보낸 그날부터 미자가 전화를 잘 안 받았어요. 연락 두절. 처음엔 바쁜가 보다 했죠.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연락이 되지 않더라고요. 문자를 보내고 카톡을 보내고 전화를 해도 연결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다 두 달쯤 됐을까요? 전화를 딱 한 번 받더라고요. 야, 나 요즘 바빠. 거사님 모셔야 하거든. 돈은 정화의식에 들어가서 돌려받는 거 아니야. 그건 처음에 얘기했지? 그리고 전화를 뚝 끊었어요. 저는 한참 전화기를 내려다봤어요. 그 순간에도 저는 화가 나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이 사람이 진짜 미자가 맞나 싶었죠. 그렇게 또 두 달이 지났어요. 저는 민자한테도 말 못하고 아무한테도 말 못하고 새벽에 방송국 복도 닦으면서 속으로만 삼켰지요. 사람이 억울한 게 있으면 그게 얼굴에 다 드러나나 봐요. 그때 방송국 한 PD가 저한테 믹스커피를 한 잔 내밀면서 물어보더군요. 여사님,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요, 괜찮아요. 저는 괜찮지 않았지만 그냥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렇게 넉 달이 지났을 때였어요. 고향 동창회가 있었어요. 저는 솔직히 가기 싫었죠. 미자도 올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근데 친한 동창이 제가 안 가면 자기도 안 간다고 해서 억지로 따라 나섰어요. 식당에 들어서는데 저 멀리서 미자가 보였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미자 손에 들린 가방. 저도 명품은 잘 모르지만 그 가방은 알았어요. 방송국 작가들이 그 가방 이야기를 얼마나 하고 다니는지. 500만 원짜리 샷땡 가방이었거든요. 근데 잠깐요. 미자가 저걸 살 돈이 어디 있어요. 제가 이 여자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작년까지 카드값 돌려받게 한다고 저한테 하소연하던 사람이었어요. 백화점은 구경만 한다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명품은 언감생심이라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저 샷땡 가방이요? 제가 돈을 보낸 게 딱 넉 달 전이거든요. 설마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속이 울렁거렸어요. 저 가방이 내 돈이다. 새벽 첫 차 타고 방송국 복도 닦아서 모은 내 돈. 남편 없이 민재 혼자 키우면서 한 푼도 허투루 안 쓴 내 돈. 저는 그래도 다가갔어요. 아직도 미련이 있었나 봐요. 미자야. 미자가 인상을 찌푸렸어요. 야, 나 지금 사람들이랑 얘기 중이거든? 그리고 솔직히 말할게. 너 거기 일하잖아. 방송국 청소. 냄새가 좀 나. 락스 냄새. 나 그 냄새 진짜 못 맡겠다. 동창들이 다 들었어요. 식당이 조용해졌어요.
미자는 거기서 멈추질 않았지요. 야, 그리고 돈 내기 하라고 온 거면 하지 마. 그건 네가 알아서 거사님한테 낸 거고 나는 모르는 일이다. 제 피 같은 3천만 원을 홀랑 처먹은 년이 그 돈으로 산 가방 들고 나타나서 제 면전에 대고 냄새 난다고 했습니다. 동창들이 다 보는 앞에서요. 그때 제 안에서 뭔가가 딱 끊어졌어요. 평생 참고 살던 그 실이요. 저는 잠바를 집어들고 조용히 일어났어요. 미자 쪽은 쳐다보지도 않았고요. 식당 문을 밀고 나오는데 11월 찬바람이 기다렸다는 듯이 제 뺨을 사정없이 때리더라고요. 분해서 벌겋게 달아올랐던 얼굴이 순식간에 얼음장처럼 식는데 그게 꼭 제 처량한 신세 같아서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안 났어요. 아니, 안 흘렸습니다. 여기서 울면 전현한테 진짜 지는 거니까. 저는 입술을 피가 나도록 꽉 깨물고 어두운 골목을 향해 구두굽 소리를 내며 걸었습니다. 집에 오자마자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잠바도 안 벗고 그리고 핸드폰을 꺼냈어요. 미자랑 주고받은 카톡을 맨 아래서부터 다시 읽었어요. 돈 보내고 나서부터 익십, 익십, 익십 딱 한 번 받은 전화. 그건 네가 알아서 거사님한테 낸 거고 나는 모르는 일이다. 그 다음엔 사진첩을 열었어요. 청이군 갔을 때 찍어둔 사진들. 처음엔 그냥 신기해서 찍었어요. 낯선 공간, 낯선 사람들, 별 생각 없이 핸드폰 들이댔던 것들. 근데 그날 밤 그 사진들을 다시 보니까 달라 보였어요. 거사 옆에 항상 붙어있던 미자. 신도들한테 돈 봉투 걷어서 건네주던 미자. 대기실이라고 불리는 방 안으로 거사랑 같이 들어가던 미자. 신도가 아니었어요. 저 여자. 처음부터 한패였던 거예요. 그날 깨달은 게 있어요. 분노가 어느 지점을 넘어서면 눈물이 아니라 머리가 돌아간다는 걸. 날이 밝으면 뭘 해야 하는지 저는 그날 밤 혼자서 다 정해버렸어요. 다음 날 새벽에 방송국에 출근했습니다.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작업복 갈아입고 걸레 카트 끌고 5층 복도를 닦았어요. 평소랑 똑같이. 근데 제 눈이 달라졌어요. 어젯밤에 그 사진들을 다시 들여다보면서 알게 된 게 하나 있었어요. 사진으로는 부족하다는 거. 저한테 필요한 건 사진이 아니라 저 두 사람이 직접 하는 말이었어요. 돈 얘기, 사람 얘기, 그걸 잡아야 했어요. 그리고 그러려면 다시 거길 들어가야 했어요. 청이궁 안으로, 청수 아줌마로. 그 전에 먼저 알아야 할 게 있었어요. 저만 당한 건지 아닌지. 퇴근하고 도서관에 갔어요. 청이거사 이름을 검색해 봤죠. 본명이 따로 있었어요. 64, 전과 기록도 있었어요. 15년 전에 유사 투자 사기로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이었어요. 이름만 바꾼 거예요. 사람은 그대로고. 피해자 카페도 찾았어요. 청이공 피해자들이 모인 인터넷 카페. 글이 수백 개였어요. 그중에 한글에서 손이 딱 멈췄습니다. 어떤 할머니 딸이 올린 글이었어요. 어머니가 아픈 손자 수술비로 10년 동안 모아둔 돈을 통째로 거사한테 바쳤대요. 애군을 풀어준다고 해서요. 그 뒤로 할머니는 요양원 갈 돈도 없어서 지금 빈방에 혼자 누워 계신다고. 딸이 마지막에 이렇게 썼어요. 어머니가 그러세요. 손자 낫게 해달라고 정성을 다한 건데 왜 이게 죄가 되냐고요. 저는 그 글을 3번 읽었어요. 죄가 아니에요. 그 마음이 죄가 아니라 그 마음을 이용한 놈들이 죄인인 거죠. 그 생각이 드는 순간 3천만 원이 아까운 게 아니었어요. 이 두 사람을 그냥 두면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저 같은 사람이 계속 생긴다는 게 그게 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카페에 글을 하나 올렸어요. 저도 피해자입니다. 증거를 모으려고 해요. 같이 하실 분 쪽지 주세요. 다음 날 쪽지가 12개가 와 있었어요. 저는 청이궁 건물 청소를 맡은 용역업체를 찾아냈어요. 청소일 10년 하면서 이런 거 알아내는 건 껌이에요. 아는 사람이 많거든요.
저는 업체에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일손 부족하시면 저 써주세요. 일당은 얼마든지 괜찮습니다. 일주일 뒤 저는 청이궁 청소 아줌마로 들어갔어요. 있죠? 사람들은 청소 아줌마를 안 봐요. 눈이 마주쳐도 그냥 지나쳐요. 말을 걸어도 단답으로 끊어요. 거기 있는데 안 보이는 투명인간 취급이죠. 근데요, 투명인간은 못 가는 곳이 없어요. 저는 청소하면서 움직였어요. 1층 복도, 2층 기도실, 상담실, 식당, 하나씩 구석구석 핸드폰 녹음은 항상 켜놓은 채로. 사흘째 되던 날이었어요. 대기실 청소를 맡게 됐어요. 일반 신도는 들어갈 수 없는 방. 저는 안내도 받지 않고 처음 들어가 봤어요. 문을 여는데 향냄새가 확 치더라고요. 창문 없는 방, 테이블 하나, 그 위에 두꺼운 장부, 테이블 한쪽엔 현금 봉투가 쌓여 있었어요. 저는 걸레를 천천히 밀면서 핸드폰을 앞주머니에서 꺼내 장부 쪽을 향해 내려놨어요.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누른 채로. 그때 복도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번 달에 또 부족해? 노인네들 더 끌어와야지. 강남 쪽 신도 있잖아. 걔 재산 어느 정도야? 한 2억은 될 거야. 집이 있으니까. 그럼 집까지 건드려야겠네. 그 여자 남편이 치매가 있다고 했지? 잘 됐다. 거사 목소리, 그리고 미자 목소리. 저는 걸레를 멈추지 않았어요. 손이 떨렸지만 멈추면 안 됐어요. 핸드폰이 다 담고 있었으니까. 두 사람이 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저를 보더니 거사가 말했어요. 오늘 청소 왔구나. 빨리 해. 미자는 저를 보지도 않았어요. 청소 아줌마니까요. 저는 고개를 숙이고 걸레를 계속 밀었지요. 잘 됐어요. 저도 딱 그만큼만 필요했으니까. 그날 청소를 끝내고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아서 몰래 찍은 영상을 확인했어요. 두 사람 목소리, 장부, 현금 봉투 다 잡혔어요. 진실의 문 메인 PD 한태수. 매일 새벽같이 나와 혼자 자료 뒤지는 거 제가 다 봤어요. 퇴근도 늘 마지막이었어요. 폐지 위기를 혼자 막으려는 사람처럼요. 봉투 안에는 핸드폰 사진 12장을 인화한 것, 어젯밤 찍은 영상 파일이 든 USB 하나, 피해자 카페에서 연락 온 사람들 진술서 사본 8장, 메모도 한 장 같이 넣었어요. 피디님, 프로그램 폐지되기 싫으면 이 봉투 열어보세요. 내일 아침 커피는 제가 대접할 테니까요. 5층 청소 아줌마가. 그날 오후 2시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여사님, 저 한태수 PD입니다. 지금 잠깐 볼 수 있나요? 방송국 지하 주차장 구석. 아무도 없는 곳. 한 PD가 봉투를 들고 서 있었어요. 얼굴이 달라져 있었어요. 여사님, 이거 어떻게 구하셨어요? 직접 들어갔어요. 청이궁에요? 청소 아줌마는 아무데나 들어갈 수 있어요, 피디님. 한 PD가 한동안 말을 못했어요. 저는 기다렸어요. 서두르지 않았죠. 여사님이 원하는 게 뭐예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저 거기한테 3천만 원 뜯겼거든요. 삥 뜯긴 채 3천만 원 돌려받는 것하고요. 두 번째는 그 교주랑 그 여자 낯짝을 전국에 드러내는 것이요. 제가 증거 다 가져다 드릴 테니까 피디님은 방송으로 끝내주세요. 한 PD 표정이 잠깐 멈칫했어요. 여사님, 3천만 원은 방송국에서 어떻게 해드리기가... 제가 형사고소 넣으면 돼요. 피디님 방송 나가면 여론도 실리고 수사도 빨라지거든요. 그 계획 제가 이미 다 짜놨어요. 한 PD가 저를 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뭔가 다른 눈빛이었어요. 이 정도면 충분하겠어요. 근데 여사님, 한 가지만요. 네, 말씀하세요. 비자금 장부 원본이 있으면 완벽해요. 대기실 테이블 위에 있던 그거요. 저는 잠깐 생각했어요. 다음 주에 또 들어가요. 한 PD가 저를 봤어요. 여사님, 거기는 위험할 수 있어요. 저는 피식 웃었어요. PD님, 저 새벽 4시에 방송국 화장실 변기 닦으면서 아들 키운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똥오줌보다 더러운 게 사람 마음이라는 거 이미 뼛속까지 다 안다고요. 나요? 안 무서워요. 저것들 쓸어내기 전엔 눈도 못 감겠으니까 판이나 제대로 깔아주세요. 한 PD가 잠시 저를 바라봤어요. 그리고는 작게 웃더니 말하더군요. 여사님, 내일 아침에 커피는 제가 사드려도 될까요? 저는 웃었어요. 동창이 그날 이후로 처음 웃은 것 같았어요. 지하 주차장을 나오는데 발걸음이 달랐어요. 집에 오자마자 달력을 폈죠. 다음 주 청이궁 청소 날짜에 동그라미를 치고 펜을 내려놓으며 중얼거렸어요. 미자야, 이제 시작이다. 달력에 동그라미를 쳐놓은 그날이 왔습니다. 사실 전날 밤에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나이가 드니까 심장이 떨리면 손발이 차가워지는 게 아니라 이상하게 속이 뜨거워지더라고요. 끓는 물이던 주전자처럼 속이 달달 볶이는 걸 억지로 누르고 새벽같이 방송국으로 나갔습니다. 한 PD가 기다렸다는 듯이 종이컵 하나를 내밀더군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믹스커피였어요. 여사님, 오늘 가시면 절대로 무리하지 마세요. 걱정 마요, 피디님. 나 이래봬도 방송국 짬밥 10년이에요. 아니요, 진심입니다. 장보보다 여사님 안전이 먼저예요. 상황 안 좋으면 바로 나오세요. 알았죠? 그 젊은 PD의 눈빛이 참 따뜻하더라고요. 제 아들 민재놈도 저를 이렇게 걱정해 준 적이 있었나 싶고 저는 커피를 단숨에 털어놓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 투명 인간이라고요. 귀신이 어떻게 잡힙니까? 그럼 다녀올게요. 다시 찾은 청이궁은 여전히 향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그날은 큰 법회가 있는 날이라 신도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어요. 다들 눈에 뭐가 씌운 사람들처럼 홀린 표정으로 교주의 도포자락이라도 한번 만져보겠다고 난리더군요. 그 꼴을 보는데 속에서 천불이 났지만 저는 익숙하게 걸레 카트를 밀고 VIP 대기실 근처를 맴돌았습니다. 경비들이 법회장 쪽으로 정신이 팔린 틈을 타서 저는 조용히 밀실문을 열고 들어갔지요.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어요. 사방이 막힌 방, 그 차가운 공기 속에 지난번 봤던 그 두꺼운 장부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걸레질을 하는 척하며 장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꺼내 한 장 한 장 찍기 시작했어요. 날짜, 이름, 금액. 그런데 장부 뒷장을 넘기던 제 손이 딱 멈췄습니다. 거기엔 포섬 명부라는 게 따로 있더라고요. 그 명단 끝자락에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영심, 방송국 청소부, 남편 사별, 아들 대기업 재직 중, 자식 일에 목숨 건, 목표액 5천만 원, 현재 3천만 원 수급 완료. 눈앞에 핑 돌더군요. 미자 이 나쁜 년이 제 사정을, 제 아픔을 저보다 더 잘하는 제 친구가 제 인생을 견적내서 저 사기꾼 놈한테 갖다 바친 거예요. 목표에 5천이라는 글자 옆에 미자가 직접 쓴 듯한 빨간색 동그라미가 선명했습니다. 그때였어요. 복도에서 구두 소리가 들렸습니다. 딸깍 딸깍 제가 잘 아는 소리였어요. 미자가 새로 산 그 비싼 구두 소리. 저는 재빨리 장부를 덮고 구석에 있는 소파 밑으로 몸을 바짝 붙였습니다. 문이 열리더니 미자와 교주가 들어왔어요. 방 안 가득 미자의 그 진한 화장품 냄새가 진동하더군요. 제 몸에서 나는 락스 냄새랑은 아주 딴판인 재수없는 냄새였어요. 오빠, 이번에 영심이 그 가시나 담보대출 얘기 좀 더 세게 밀어봐? 그 옆엔 내가 할까? 저번에 3천 낼 때도 벌벌 떨던데. 아유, 아들 얘기하면 집까짓게 안 하고 배겨. 지 자식 앞길 막는다는데 환장 안 할 부모가 어딨어. 영심이 그가시나 무식해서 우리가 시키는 대로 다 하게 돼 있어. 교주가 낄낄거리며 미자의 어깨를 감싼더군요. 사기꾼과 배신자의 추악한 연애질. 저는 소파 밑에서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었습니다. 무식해서 당한다니. 평생 정직하게 산 대가가 고작 무식하다는 소리라니. 근데 미저야, 그 옆에 내 방송국에서 일하는 거면
방송국 사람들이랑도 가까운 거 아니야? 어머, 오빠, 걱정도 팔자다. 걔가 거기서 하는 일이 화장실 변기 닦는 똥걸레인데, PD 같은 사람들이 걔를 사람 취급이나 하겠어? 그냥 믹스커피 한 잔 얻어먹는 걸로 감동하는 불쌍한 년이야. 오빠는 신경 꺼. 미자가 깔깔거리는 웃음소리가 온 방을 울렸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저는 주머니 속에 핸드폰 녹음 버튼을 더 꽉 눌렀지요. 그래, 미자야. 나 무식하고 냄새나는 청소부 맞다. 근데 너는 몰랐지? 네가 비웃는 이 똥걸레가 네 더러운 인생을 닦아버릴 비수가 될 거라는 거. 두 사람의 방을 나간 뒤 저는 온몸이 땀으로 젖은 채로 밖으로 나왔습니다. 품 안에는 장부에서 몰래 찢어낸 포선 명부 몇 장이 들어있었어요. 그건 단순한 종이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수십 명의 눈물이었고 제 무너진 40년 우정의 마지막 잔해였습니다. 방송국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저는 한 PD에게 문자를 보냈죠. PD님, 장부 가져왔습니다. 문 열 준비하세요. 방송국 로비에 들어서는데 대형 스크린에 진실의 문 다음 주 예고 자막이 흐르고 있더군요. 그 자막을 보며 저는 처음으로 어깨를 펴고 걸었습니다. 청소 아줌마가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여전히 비켜서더군요.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이제 곧 저들이 비켜서야 할 건 제 걸레가 아니라 제 입에서 터져나올 서슬퍼런 진실일 테니까요. 저는 한필이 책상에 장부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피디님, 이거 생방송으로 갈 수 있죠? 한 PD가 제 눈을 보더니 아주 단단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여사님, 전 국민이 다 보게 해드릴게요. 진실의 문 제대로 한번 열어봅시다. 한 PD의 그 대답, 전 국민이 다 보게 해드릴게요라는 말이 사무실의 낡은 형광등 불빛을 타고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그 두꺼운 장부 위로 한 PD의 커다란 손이 툭 올라가는데 그게 꼭 작두날처럼 날카롭게 보이더라고요. 사무실 안은 폭풍 전야였습니다. 장부 사본을 훑어본 작가들이 비명을 지르고 카메라 기자들은 비상이라며 장비를 챙기느라 정신이 없었죠. 저는 그 소란스러운 풍경 너머에서 조용히 걸레를 집어들었습니다. 아무도 저를 보지 않았지만 저는 다 보고 있었어요. 내 손에 쥔 이 낡은 걸레가 이제는 저들의 더러운 비리를 닦아낼 진짜 칼이 되었다는 사실에 손끝이 다 짜릿해졌습니다. 잠시 후 한 PD가 장부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낮게 속삭였습니다. 여사님, 이 장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이건 단순한 사기가 아니라 조직적인 범죄예요, 범죄. 특히 이 강미자라는 여사님 말고도 피해자가 줄을 섰네요. 근데 문제는 이놈들이 워낙 치밀해서 나중에 법정 가서 자발적 기부였다고 우기면 빠져나갈 구멍이 생긴다는 겁니다. 저는 걸레질을 멈추고 한 PD의 책상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래서요? 방법이 없다는 건가요? 방법은 하나입니다. 그놈들이 제 입으로 사기였다는 걸 불게 만들어야 해요. 특히 비자금을 어디에 숨겼는지. 그 은닉처를 현장에서 잡아야 완벽하게 끝낼 수 있습니다. 방송 당일 현장을 덮칠 때 그들이 당황해서 자기 발로 돈뭉치로 달려가게 만들 미끼가 필요해요. 미끼라.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미자라는 여자를 제가 30년 넘게 봤잖아요. 그년이 제일 환장하는 거 딱 하나거든요. 바로 돈이죠. 그것도 남의 돈. 피디님, 미끼는 제가 던질게요. 그년이 절대로 못 지나칠 아주 크고 통통한 놈으로요. 그날 퇴근길 저는 미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넉 달 동안 제 전화를 무시하던 미자였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제가 미리 보낸 문자 한 통 덕분이었죠. 미자야, 나 방송국 국장실 청소하다가 엄청난 걸 주웠어. 너랑 거사님한테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내 3천만 원 돌려주면 이거 너한테 줄게. 5분도 안 돼서 전화가 울리더군요. 화면엔 강미자 세 글자가 선명하게 떴습니다. 저는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전화를 받았죠. 어머, 영심아, 웬일이니? 너 아까 문자가 무슨 소리야?
뭘 주었는데? 미자의 목소리는 언제 냄새 난다고 무시했냐는 듯 꿀이라도 발라놓은 것처럼 달콤했습니다. 미자야, 나 지금 방송국 로비야. 나랑 얘기 좀 해. 아유, 그럼 당연하지. 내가 지금 바로 갈게. 어디 카페라도 가 있을래? 아니, 카페는 무슨. 나 일하는 데로 와. 5층. 진실의 문 사무실 앞 복도. 여기 지금 사람 아무도 없어. 일부러 진실의 문 사무실 앞으로 불렀습니다. 제일 위험한 곳이 제일 안전하다는 말. 그년도 들어봤을까요? 10분 뒤 미자가 숨을 헐떡이며 복도로 나타났습니다. 500만 원짜리 가방을 금지 오겹처럼 품에 끼고서요. 영심아, 그래, 뭘 주었다는 거야? 국장실에서 주었다는 게 뭐야? 미자가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그 가식적인 온기에 소름이 돋았지만 저는 일부러 눈을 가늘게 뜨며 가방 안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보였습니다. 그 안엔 한 PD가 미리 준비해준 방송국 내부 기밀 문서처럼 꾸민 가짜 서류가 들어있었죠. 이거 진실의 문 다음 주 특집 기획안이야. 사이비 종교의 검은 돈이라는 제목인데 여기에 청이궁 이름이 있더라고. 근데 더 중요한 건 거사님이 방송국 누구한테 뒷돈 줬는지 적힌 명락까지 내가 다 봤어. 미자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이 되더군요. 뭐? 그게 정말이야? 네가 그걸 어떻게? 내가 말했잖아. 나 투명 인간이라고. 아무도 나 안 보니까 이런 거 주워보는 건 일도 아니야. 근데 미자야, 나 다른 건 몰라. 내 3천만 원 그거 내일 당장 내 통장에 입금해줘. 그럼 이거 너 줄게. 미자야, 이거 거사님 손에 들어가면 저 잘난 방송국 국장이고 뭐고 다 너희 발밑에서 설설 기게 될걸? 국장이 네 꼬봉대는 거야. 국장이. 미자의 눈이 탐욕으로 번들거렸습니다. 그녀는 의심보다 욕심이 앞서는 인간이라는 걸 저는 잘 알았죠. 알았어, 영심아. 걱정 마. 내가 거사님한테 잘 말해서 네 돈, 아니 이자까지 쳐서 돌려줄게. 그러니까 그 서류 일단 나 좀 보여주면 안 될까? 돈 들어오는 거 확인하면 줄게. 내일 오후까지야. 안 그러면 나 이거 담당 PD 책상에 다시 갖다 놓을 거야. 미자가 팔을 동동 구르며 저를 달래더군요. 그 꼴을 보고 있자니 웃음이 날 것 같았습니다. 나를 무식하다고 냄새 난다고 비웃던 년이 제 말 한마디에 쩔쩔매는 꼴이라니. 미자가 돌아가고 난 뒤 복도 구석 카메라 사각지대에서 한 PD가 걸어 나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녹음기가 들려 있었죠. 완벽합니다, 여사님. 강미자가 서류의 존재를 인정했고 돈을 돌려주겠다는 약속까지 녹음됐어요. 이제 저들은 이 가짜 서류를 진짜라고 믿고 방송 전까지 비자금을 더 안전한 곳으로 옮기려 할 겁니다. 그 장소가 바로 우리가 방송 당일 덮칠 곳이죠. 저는 복도의 차가운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이제는 그 공기가 시원하게 느껴지더군요. 미자야, 냄새나는 내 손이 무서운 게 아니라 그 손에 묻은 진실이 무서운 거야. 이제 네가 그토록 사랑하는 그 돈이랑 같이 지옥 문턱까지 같이 가보자고. 미자가 빈손으로 하지만 머릿속엔 온통 그 서류 생각만 가득해서 헐떡거리며 복도 끝으로 사라진 걸 보는데 속에서 비릿한 웃음이 터져 나오더라고요. 40년 우정을 명품 가방 하나에 팔아치운 년이 이제는 그 가짜 종이 쪼가리 하나 얻겠다고 지 영혼까지 팔 기세로 달려가는 꼴이라니. 저는 한필이랑 눈빛을 한번 주고받고는 다시 무표정하게 걸레를 잡았습니다.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복도를 닦아내야 했으니까요. 한 PD는 서둘러 편집실로 들어갔고 저는 밤새 방송국 구석구석을 닦으며 때를 기다렸습니다. 내일이면 저 미자의 탐욕이 스스로 무덤을 팔 시간이 올 테니까요. 다음날 오후 드디어 미자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목소리가 아주 흥분에 겨워 파르르 떨리더군요. 영심아, 나 돈 준비됐어. 거사님이 네 공로를 생각해서 3천만 원. 아니, 이자까지 조금 더 쳐서 현금으로 딱 챙겨놨거든. 오늘 밤에 우리 센터 뒷마당 창구로 와. 너 오면 돈가방 넘겨줄 테니까 너도 그 서류 원본 꼭 챙겨와야 해. 알았지? 현금으로 주겠다. 쥐새끼들이 드디어 미끼를 꽉 문 겁니다. 방송국 국장 목줄을 질 수 있다는 가짜 기획안에 눈이 뒤집혀서
법망에 걸리기 전에 비자금을 한 곳으로 모아 빼돌리려던 참에 저를 이용하려는 속셈인 거죠. 저는 바로 한 PD에게 신호를 보냈고 우리는 방송 전날 밤 청기궁으로 향했습니다. 밤 11시 경기도 외곽의 청기궁은 낮에 화려함은 온데간데 없고 으스스한 기운만 감돌았습니다. 한 PD와 카메라 팀은 센터 뒷산 쪽에 몸을 숨겼고 저는 가방 안에 가짜 서류 봉투를 깊숙이 넣은 채 뒷문을 통해 잠입했습니다. 여사님, 무전기 이어폰 잘 들리세요? 절대로 먼저 나서지 마세요. 저희가 신호 드릴 때까진 서류 넘겨주시면 안 됩니다. 이어폰 너머로 들리는 한 PD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지만 가슴팍에 품은 가짜 서류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뒷마당 창고 쪽으로 가니 검은색 대형 세단 2대가 시동을 켠 채 대기하고 있더군요. 어둠 속에서 미자와 교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빠, 이거 다 실었어? 명단이랑 장부는? 걱정 마, 다 챙겼어. 이 돈이면 필리핀 가서 평생 떵떵거리고 잘 살 수 있다고. 그 멍청한 옆엔 내가 서류만 가져오면 바로 출발하는 거야. 그 옆엔 내는 여기 오면 빈털터리 창고에서 울고불고 하겠지? 교주의 비릿한 웃음소리가 찬 밤공기를 타고 제 길을 후벼 팠습니다. 저는 창고 옆 쌓여있는 박스 뒤로 몸을 바짝 붙였습니다. 창고 안을 슬쩍 보니 사과 박스 수십 개가 쌓여 있더군요. 미자가 박스 하나를 열더니 10,000원짜리 뭉치를 꺼내 얼굴을 비비며 좋아라 웃었습니다. 아유 예쁜 것들. 영심이 그 가시네는 평생 변기나 닦다가 뒤지라고 그래. 쥐가 무슨 국장 기밀을 주었다고. 오빠, 영심이 오면 대충 돈 뭉치 보여주고 서류 뺏은 다음에 바로 따돌리자. 그 가증스러운 말들을 듣는데 주먹이 부들부들 떨리더라고요. 저는 뛰어나가는 대신 품 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한 PD와 연결된 라이브 스트리밍 화면이 선명하게 돌아가고 있었죠. 미자의 그 탐욕스러운 표정, 박스 가득 담긴 현금 뭉치들, 그리고 교주가 챙기는 이중 장부까지 전부 진실의 문 서버로 실시간 전송되고 있었습니다. PD님, 다 찍히고 있죠? 이 인간들 지금 짐 싸서 도망가려고 해요. 지금이에요. 제 신호가 떨어지기 무섭게 뒷산 쪽에서 강력한 서치라이트가 터져 나왔습니다. 움직이지 마세요. KBS 진실의 문 취재팀입니다. 미자와 교주가 비명을 지르며 얼굴을 가렸습니다. 뭐야? 이게 뭐야? 교주가 장부를 챙겨 달아나려 했지만 미리 잠복해 있던 카메라 기자들이 그를 덮쳤습니다. 미자는 넋이 나간 표정으로 서치라이트 불빛을 바라보다가 박스 뒤에서 천천히 걸어 나오는 저를 발견했지요. 저는 품 안에서 그 가짜 서류 봉투를 꺼내 미자의 발밑에 툭 던져버렸습니다. 미자야, 네가 그렇게 갖고 싶어 하던 서류 여기 있다. 근데 어쩌니? 그 종이보다 네 얼굴이 지금 전국으로 생중계되는 게 더 급하게 생겼는데. 미자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리더니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영심아, 네가 어떻게 날? 나 무식해서 시키는 대로 다 한다며. 그래서 시키는 대로 했어. 너희들 쓰레기통에 쳐넣는 거. 그거 내 전공이잖아. 한 PD가 카메라를 들이대며 미자에게 마이크를 넘겼습니다. 권미저 씨, 오영심 씨를 비롯한 수십 명의 피해자들에게 사기친 사실 인정하십니까? 이 현금들 도대체 어디서 난 겁니까? 카메라 셔터 소리가 밤하늘을 갈랐습니다. 미자는 아무 말도 못하고 꺽꺽거리며 울기 시작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그 눈물을 보며 단 한 방울의 동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진실의 문이 드디어 활짝 열린 겁니다. 미자가 바닥에 흩어진 가짜 서류 뭉치를 넉나간 듯 바라보는데 그 위로 경찰차의 파란 불빛이 번쩍번쩍 내려앉더라고요. 40년 친구의 배신치고는 참 화려한 피날레였습니다. 교주놈은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까지도 이거 내가 누군지 알아? 국장이랑 형님 동생 아는 사람이라고 하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한 PD가 카메라 마이크를 그놈 입에 들이대자마자 쥐죽은 듯 조용해지더군요. 카메라 렌즈라는 게 참 무서워요.
저게 진실을 비추는 거울이라는 걸 저 사기꾼 놈도 본능적으로 안 거겠죠? 경찰들이 현금 박스를 압수하고 미자의 팔을 붙잡아 일으킬 때 미자가 갑자기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냄새 난다며 피하던 그 손으로 말이에요. 질척거리는 미자의 손이 제 장화에 닿는데 화가 나는 게 아니라 그냥 가련하더라고요. 사람이 어디까지 추해질 수 있는지 그 끝을 보는 기분이랄까요? 저는 미자의 손을 천천히 하지만 아주 단단하게 떼어냈습니다. 미자야, 너 나한테 그랬지? 나한테선 락스 냄새 나서 토할 것 같다고. 그건 내가 입이 방정이라. 근데 어쩌니? 내 몸에 밴 락스 냄새는 씻으면 그만인데. 네 영혼에서 나는 그 구린내는 지옥불에 삶아도 안 지워질 것 같다. 너랑 속 얘기? 아니, 나는 이제 진실이랑 얘기하고 살려고. 너는 감옥 가서 네 쟤랑 실컷 얘기해라. 미자가 비명을 지르며 연행되어 가는 뒷모습을 보며 저는 크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12월에 새벽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오는데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더라고요. 방송국으로 돌아가는 차 안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 PD는 노트북을 두드리며 송고 준비에 여념이 없었고 저는 창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가로등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방송국에 도착하니 새벽 5시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제가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복도를 닦기 시작할 시간이죠. 그런데 오늘은 청소 카트 대신 한 PD 손에 이끌려 편집실로 들어갔습니다. 모니터 속에는 어젯밤 촬영된 미자의 그 탐욕스러운 표정과 현금 박스들이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 PD가 자막을 넣더군요. 단도, 기도로 포장된 검은 돈의 실체. 그리고 그 밑에 작게 적힌 제 정부 영상 출처를 보는데 가슴 한구석이 찡해졌습니다. 여사님, 이 프로그램 제목이 왜 진실의 문인 줄 아세요? 한 PD가 커피 한 잔을 건네며 물었습니다. 글쎄요, 진실을 알려주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아니요. 진실은 항상 거기 있는데 사람들이 무서워서 그 문을 안 열기 때문이에요. 여사님이 이번에 그 문고리를 잡아주신 겁니다. 저는 커피잔을 감싼 채 거친 제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락스독에 올라 손톱 밑이 갈라지고 마디마디 굵어진 볼품없는 청수부의 손. 하지만 이 손이 오늘 대한민국을 뒤흔들 문을 열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녁 8시 저 진실의 문이 열리는 순간 이 방송국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은 국장도 유명 앵커도 아닌 바로 이 복도를 닦는 오영심이라는 걸 저들 빼고 온 세상이 다 알게 될 테니까요. 시간은 참 묘해요. 사기당하고 잠 못 이루던 넉 달은 그렇게도 안 가더니 복수를 앞둔 15시간은 눈 깜짝할 사이에 흘러가더라고요. 저녁 7시 50분, 방송 시작 딱 10분 전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작업복을 입고 5층 로비에 있는 대형 모니터 앞에 섰습니다. 그 옆으로는 퇴근하던 직원들, 방송 준비하던 스태프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죠. 다들 이번 진실의 분이 역대급 특종이라는 소문을 들었는지 눈빛들이 심상치 않더라고요. 야, 오늘 그거 나온다며? 사이비 교주랑 그 내연녀 비자금 현장. 아까 예고 보니까 장난 아니더라. 현금 박스가 사과 박스로 수십 개래. 사람들이 제 옆에서 떠드는데 저는 그냥 조용히 걸레 자루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들이 말한 그 현장에 제가 있었다는 거, 제 손으로 그 박스를 찍었다는 거 아무도 몰랐죠. 드디어 8시. 시그널 음악이 웅장하게 울리면서 진실의 문 로고가 화면 가득 찼습니다. 한 PD의 그 단단한 목소리가 방송국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화면이 바뀌면서 어젯밤 제가 찍은 라이브 영상이 흘러나왔습니다. 어두운 창고 안 10,000원짜리 돈뭉치에 얼굴을 비비며 영심이 그 가시나는 평생 변기나 닦다 뒤지라 그래. 깔깔거리던 미자의 목소리가 변주 없이 그대로 방송국 복도에 울려 퍼졌지요. 사람들이 헉 하고 숨을 들이켰습니다. 세상에 저 여자 말하는 것 좀 봐. 소름 돋는다. 저 가방 저거 명품 한정판 아니야? 남의 돈 뺏어서 저런 거 사고 다닌 거야?
모자이크가 되어 있었지만 미자를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옷차림과 말투였죠. 특히 그년이 자랑하던 500만 원짜리 가방이 클로즈업 될 때 저는 속으로 미자야, 네가 그렇게 자랑하던 그 가방이 네 수위가 됐구나 싶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 주머니 속 핸드폰이 미친 듯이 진동하기 시작했지요. 동창회 단톡방이었습니다. 불이 났더라고요. 순식간에 미자는 성공한 사모님에서 천하의 주길년으로 나락을 갔습니다. 방송은 미자와 교주가 경찰에 연행되는 장면으로 끝이 났고 한 PD의 마지막 멘트가 제 가슴을 때렸습니다. 방송이 끝나자 복도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러더니 누군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평소 제 걸레질을 피하던 젊은 작가였어요. 그 친구 눈에 눈물이 맺혀 있더라고요. 여사님, 저 영상 여사님이 하신 거 맞죠? 그 한마디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유, 나는 그냥 더러운 게 있어서 좀 치운 것뿐이에요. 저는 그냥 쑥스러워서 고개를 살짝 숙이고는 다시 걸레질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더니 한 PD가 뛰어내려왔습니다. 땀에 흠뻑 젖은 채로 저를 발견하고는 활짝 웃더군요. 그가 사람들 보는 앞에서 제게 다가와 허리를 90도로 꺾어 인사했습니다. 여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진실의 문이 열렸습니다. 방송국 사람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어색하고 민망했지만 40년 우정이 찢겨나간 자리에 따뜻한 무언가가 차오르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한 PD에게 다가가 귓속말을 했어요. PD님, 저 미자 면회 가려고요. 그년 얼굴 보고 꼭 해줄 말이 있거든요. 한 PD가 고개를 끄덕이며 차키를 챙겼습니다. 가시죠, 여사님. 끝까지 모시겠습니다. 미자야, 냄새나는 친구라고 무시했지? 이제 내가 그 냄새로 너를 어떻게 질식시켜주는지 똑똑히 보여줄게. 방송이 나간 다음날 아침, 저는 한 PD의 차를 타고 구치소로 향했습니다. 어제 저녁 전 국민이 진실의 문을 보며 분노하고 있을 때 저는 밤새 뜬 눈으로 오늘 미자에게 해줄 말들을 고르고 또 골랐습니다. 40년 세월을 단 몇 마디로 정리한다는 게 참 허망하더라고요. 면회실 유리창 너머로 미자가 걸어 들어오는데 처음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 화려하던 명품 옷은 어디 가고 푸르딩딩하고 칙칙한 제수복을 입은 채 초점 없는 눈으로 들어오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500만 원짜리 가방을 휘두르던 그 당당함은 눈 씻고 찾아볼 수가 없더군요. 미자야, 네가 그렇게 자랑하던 그 가방이 네 수혜가 되더니 결국 너를 이 차가운 제수복 속으로 밀어넣었구나. 그런 생각에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미자가 저를 보더니 유리창에 달려붙어 미친 듯이 수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미자의 목소리는 쇳소리가 섞여 갈라지고 있었죠. 그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천천히 수화기를 귀에 댔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미자야, 너 어제 방송 못 봤지? 네가 카메라 앞에서 영심이 그 가시나는 평생 변기나 닦다 뒤지라고 그래. 그렇게 말하며 웃던 그 영상 말이야. 그거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봤어. 우리 동창들은 물론이고 네가 그렇게 자랑하던 그 아파트 부녀의 사람들까지 전부 다. 미자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그건 내가 정신이 나가서. 영심아, 우린 친구잖아. 친구? 미자야, 네 장부에 내 이름 옆에 적힌 목패 5천만 원이라는 빨간 동그라미. 그거 내가 봤어. 너는 나를 친구가 아니라 네 명품 가방 살 돈줄로 생각했겠지? 내가 새벽 첫차 타고 방송국 복도 닦으면서 손마디가 다 갈라질 때 너는 그 돈으로 어디 여행 갈까 고민했잖아. 미자가 울부짖으며 유리창을 쾅쾅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속에 뭉쳐있던 채증이 쑥 내려가는 기분이었죠. 그리고 미자야, 나한테 락스 냄새 난다고 그랬지? 맞아. 나 평생 그 냄새 맡으며 살았어. 근데 말이야, 락스는 더러운 걸 지울 때 쓰는 거야.
네가 내 인생에 묻힌 그 더러운 얼룩들 내가 이번에 락스로 아주 싹싹 문질러서 지워버렸다. 이제 내 몸에선 락스 냄새 안 날 거야. 근데 너한테선 어떡하니? 그 구린내 평생 가도 안 지워질 거거든? 저는 가방 안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유리창에 붙였습니다. 한 PD의 도움으로 작성한 민사상 손해배상 및 가압류 신청서였죠. 네가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그 아파트 그리고 그 명품 가방들 내가 다 압류 걸었어. 내 3천만 원? 아니 이자까지 쳐서 네가 가진 거 하나도 남김없이 다 뺏어올 거야. 너는 이제 여기서 나가도 돌아갈 집도 들고 나갈 가방 하나도 없을 거다. 미자의 눈이 공포로 가득 찼습니다. 너 진짜 독하다. 영심아, 너 이런 애 아니었잖아. 그래, 나 이런 사람 아니었어. 근데 네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잖아. 고맙다, 미자야. 나를 깨워줘서.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유리창 너머에서 미자가 소리를 지르며 발악했지만 더 이상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방음벽이 설치된 면회실은 아주 고요했죠. 면회실을 나오는데 한 PD가 복도 끝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제 어깨를 가볍게 다독여 주더군요. 구치소 정문을 나서는데 12월의 겨울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졌습니다. 항상 굽어있던 제 등이 모처럼 꼿꼿하게 펴지더군요. 가방 안에 핸드폰에선 아들 민재에게서 온 문자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방송 봤어. 나 엄마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 줄 몰랐어. 고생했어. 이제 내가 엄마 지켜줄게. 눈물이 핑 돌았지만 저는 훔치지 않았습니다. 이 눈물은 슬퍼서 흘리는 게 아니라 제 인생의 묵은 때를 씻어내는 마지막 청소니까요. 저는 한 PD에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PD님, 오늘 점심은 제가 살게요. 비싼 거 먹으러 갑시다. 구치소 면회실을 나오고 한 달 뒤 드디어 첫 재판날이 잡혔습니다. 그 사이 미자한테서 편지가 몇 통 왔더라고요. 처음엔 잘못했다고 빌다가 나중엔 너 때문에 내 인생 망쳤다며 저주를 퍼붓더군요. 저는 읽지도 않고 다 찢어서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제가 제일 잘하는 게 쓰레기 치우는 거잖아요. 재판 당일 법정 복도는 인산인해였습니다. 진실의 문 방송을 보고 용기를 낸 피해자 수십 명이 모였거든요. 그 할머니 딸도 오셨더라고요. 제 손을 잡고 여사님 아니었으면 우리 엄마 억울해서 눈도 못 감으셨을 거예요. 그렇게 말하며 오시는데 제 가슴 한 구석이 빳빳해졌습니다. 드디어 법정문이 열리고 미자와 교주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가관이더군요. 불륜에 죽고 못 살던 그 두 인간이 서로 얼굴도 안 쳐다보더라고요. 아니, 눈만 마주치면 잡아먹을 듯이 으르렁거렸죠. 법정안이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미자가 교주 머리채를 잡으려 들고 교주는 미자를 발로 차고 판사님이 의사봉을 쾅쾅 두드리는데도 그 추악한 싸움은 멈추질 않았습니다. 40년 우정을 배신한 년이랑 신을 판 놈의 끝이 저런 자중질환이라니. 저는 증인석에 앉아 그 꼴을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속이 시원하냐고요? 아니요. 그냥 비릿한 웃음만 나오더군요. 한때 내 친구였던 사람이 저렇게까지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걸 보는 게 참 씁쓸하면서도 인과응보라는 네 글자가 뼛속까지 박히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감상에 젖어 있을 시간은 없었죠. 한 PD가 넘겨준 비자금 장부와 제가 녹음한 음성 파일들이 결정자가 됐습니다. 징역 5년. 미자의 얼굴이 흑빛이 되어 바닥에 고꾸라졌죠. 그 잘난 500만 원짜리 가방도 강남 사모님 소리 듣게 해준다던 그 허세도 이제 차가운 감방 창사이드로 영원히 사라지게 된 거죠. 재판이 끝나고 나오는데 변호사님이 서류 뭉치를 들고 제게 다가왔습니다. 여사님 축하드립니다. 가압류 신청하신 미자 씨 아파트랑 명품 가방들 경매 절차 끝나는 대로 여사님 3천만 원부터 우선 변제될 겁니다. 이자까지 합치면 꽤 큰 금액이 될 것 같네요. 그 소리를 듣는데 이상하게 눈물보다 웃음이 먼저 터졌습니다. 선생님,
그 가방들은 그냥 다 팔아서 피해자 카페 할머니들 병원비로 좀 보태주세요. 저는 제 3천만 원만 있으면 됩니다. 그 더러운 가방 제 집구석에 발도 못 들이게 하고 싶거든요. 방송국으로 돌아오는 길 한 PD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사님, 이제 정말 다 해결됐네요. 돈도 찾으시고 그 인간들도 나락 보냈고요. PD님, 돈보다 더 큰 걸 찾았어요. 나 이제 누가 무시해도 안 쫄아요. 락스 냄새 난다고 피하면 그래, 나 깨끗하게 치우는 사람이다. 왜? 하고 웃어줄 겁니다. 방송국 로비에 들어서는데 항상 무심하게 저를 지나치던 국장이 저를 보고 멈춰서더군요. 그리고는 처음으로 제게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오, 여사님, 정말 큰일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당당하게 고개를 끄덕여주고는 늘 가던 5층 탈의실로 향했습니다. 낡은 새 사물함을 열고 그 안에 붙여둔 작은 거울 속 제 얼굴을 들여다봤어요. 이제 거기엔 투명 인간이 아니라 제 인생을 직접 닦아낸 오영심이 서 있더라고요. 저는 천천히 파란색 작업복 조끼를 벗어 차곡차곡 접어넣고 가방을 챙겨 방송국 정문을 나섰습니다. 버스 창가에 머리를 기대고 앉아 있는데 10년 넘게 오가던 퇴근길 풍경이 어쩜 그렇게 낯설고 예쁘던지 몰라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가로등 불빛이 꼭 저한테 고생했다고 깜빡여주는 것 같아서 저도 모르게 자꾸만 실실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집 현관문을 열자마자 맛있는 냄새가 진동을 하더군요. 아들 민재가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에서 프라이팬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민재가 구워주는 소고기를 한 점 입에 넣는데 짭짤한 눈물 대신 고소한 육즙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그 녀석 얼굴을 가만히 보고 있자니 미자 그 가시나가 뺏어갔던 건 제 3천만 원이 아니라 제가 아들을 보며 웃을 수 있었던 이 평범한 시간들이었구나 싶더군요. 다음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조금 더 일찍 눈이 떠졌습니다. 알람 소리도 없었는데 말이에요. 퇴근길에 들었던 소식인데 미자가 자랑하던 그 명품 가방들이 제 뜻대로 피해자 카페 할머니들 병원비로 기부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미자 그 가시나는 감옥 안에서 이 소식을 들으면 또 거품을 물겠지만요. 저는 이제 상관없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강미자라는 이름은 이미 락스물로 깨끗이 지워진 뒤였으니까요. 저는 다시 방송국으로 향했습니다. 한 PD가 편집실 안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제게 달려오더군요. 여사님, 회사에서 정식으로 현장 관리직 발령 낼 거래요. 이제 직접 걸레 안 잡으셔도 돼요. 후배들 관리만 하시면 됩니다. 저는 한참 동안 제가 닦아온 5층 복도 끝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길게 드리워진 그 복도가 오늘따라 참 따뜻해 보였거든요. 피디님 고마워요. 근데 저 그냥 하던 대로 하려고요. 내 손으로 이 더러운 것들 직접 닦아낼 때가 제일 마음이 편하거든요. 대신 이제는 무시당하는 청소부가 아니라 방송국의 진실을 지키는 사람으로 닦을 겁니다. 그게 제 체질이에요. 한 PD가 제 고집에 못 이겨 껄껄 웃었습니다. 저는 다시 화장실로 가서 대야에 물을 받았어요. 내일 들고 나갈 걸레를 깨끗하게 빨기 위해서요. 물속에서 제 손이 부지런히 움직입니다. 탁탁 먼지를 터는 소리가 밤하늘에 경쾌하게 울려 퍼집니다. 젖은 걸레를 꽉 짜서 건조대에 널었습니다. 제 인생의 묵은때를 다 털어낸 아주 맑고 시원한 밤이었습니다. 아, 우리 영심 언니 사연 마지막에 걸레 터는 소리 들으셨어요? 탁탁. 그 소리가 제 속을 다 뻥 뚫어주네요. 언니들, 우리 영심 언니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남들이 투명인간이라고 무시할 때 그 무시를 무기 삼아서 진실을 파헤친 그 저력. 그게 바로 친정엄마의 사이다 라디오가 늘 말하는 우리 여자들의 힘 아니겠어요? 미자 같은 인간들요, 세상에 널렸죠. 하지만 우리 영심 언니처럼 자기 삶을 묵묵히 그리고 당당하게 닦아내는 분들이 있는 한 그런 쓰레기들은 결국 치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영심 언니, 이제는 아드님이 구워주는 소고기 편하게 드시면서 언니 인생의 진짜 봄날 만끽하세요.
언니 손은 더러운 걸 만지는 손이 아니라 세상을 깨끗하게 만드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손입니다. 자, 오늘 친정엄마의 사이다 라디오가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고무장갑 끼고 설거지하다가 멈추셨나요? 아니면 주무시기 전 이불요에서 귀 기울이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지금 어디서 무엇 하며 이 사연을 들으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사이다 엄마가 하나하나 다 읽어볼게요. 오늘 밤은 다들 발 뻗고 편히 주무세요. 우리 인생의 얼룩은 우리가 직접 지으면 그만이니까요. 사이다 엄마는 내일 더 톡 쏘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